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9년 동안 나는 뭐였어? 소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나 바보 등신 만들지 말고 얼른 말해! 준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당신은 그때 알려고 했어?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아이가 왜 안 생기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당신은 병원에 가보려고 했어? 소라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가 매일 나볼 때마다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소라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아이 얘기! 임신 얘기만 하셨어! 그래도 그게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소라가 끊었습니다. 그래도 뭐!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는데?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하면서 허구한 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는데!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소라는 카페 문을 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해안가 소도시 특유의 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갓 볶은 원두의 고소한 향이 공간을 채웁니다. 소라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점검하고 원두통을 확인하며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준비합니다. 28살의 소라는 이 작은 해안 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멀리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떠오르는 새벽빛이 물결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소라는 매일 이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카페에서 하루를 준비하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거든요. 어머, 또 제일 일찍 오셨네요. 단골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카페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70대 중반의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아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50년 넘게 살아온 토박이로 마을의 모든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오셔야 하루가 진짜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소라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할머니의 아메리카노를 준비하면서 소라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완전히 떠오른 해가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김 사무장님은 어떠세요? 요 며칠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던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요즘 일이 좀 바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소라가 대답하지만 사실 자신도 준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준호는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아졌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카페 한쪽 테이블에서는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첫째 민준이가 숙제책을 펼쳐놓고 연필을 굴리며 엄마, 이 문제 너무 어려워요 라고 투덜거립니다. 8살 민준이는 산수 문제 앞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둘째 서윤이는 6살답게 색칠 공부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마, 바다는 파란색으로 칠해야 하죠? 서윤이가 크레파스를 들며 묻습니다. 막내 하준이는 4살의 천진난만함으로 블록을 높이 쌓으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블록탑이 무너질 때마다 까르르 웃으며
다시 쌓기를 반복합니다. 민준아, 천천히 생각해봐. 엄마가 잠깐만 있다가 도와줄게. 소라가 커피를 내리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쁜 아침 시간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소라의 일상입니다. 카페 운영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소라는 이미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오전 9시경부터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카페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촌계 직원들, 근처 상점 운영자들, 아침 산책을 나온 주민들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라는 각 손님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어 주문을 받기도 전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소라야, 아메리카노 2잔하고 크림빵 3개 포장해줘. 수산물 장터를 운영하는 소라의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50대 후반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장터에서 일하느라 항상 바쁘지만 딸의 카페에는 꼭 들르곤 합니다. 어머니,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소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괜찮아. 이 나이에 뭘. 너나 잘 챙겨. 준호도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어머니가 포장된 빵을 받으며 말합니다. 모든 어른들이 준호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서류 가방을 든 준호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애들아, 아빠 왔다. 준호의 목소리에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달려듭니다. 민준이와 서윤이, 하준이가 준호에게 매달리자 그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아 올립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와요. 같이 놀아요. 하준이가 애교를 부리며 말합니다. 준호는 아이를 꼭 안으며 아빠가 빨리 끝내고 올게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준호가 소라에게 말하며 아이들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31살의 준호는 마을 어촌계 사무장으로 일하며 이 지역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의 준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죠. 그럼 미역국이라도 끓여 놓을게요. 요즘 정말 바쁜 일이 많죠? 소라가 물으며 준호에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건넵니다. 준호는 고맙다는 표정으로 커피를 받아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양식장 허가 문제랑 어획량 관련해서 도청이랑 계속 협의하고 있어서요.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준호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숨길 수 없는 피로가 스며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몸이 좋지 않은 듯 보이지만 가족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준호가 화장실로 향하는 걸음이 평소보다 조금 무겁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린 후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소라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하며 커피 잔을 정리합니다. 몇 분 후 준호가 돌아와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빠, 어디 아파요? 예민한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니야, 아빠 안 아파. 그냥 피곤해서 그래. 준호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합니다. 오후 2시 장바구니를 든 지훈이 카페에 나타납니다. 형수님, 형 대신 마트 다녀올게요. 아이들 간식도 사오고요. 30살의 지훈은 준호보다 1살 어린 시동생입니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호보다 조금 더 날렵한 편이죠.
그는 항상 형 가족을 위해 이것저것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삼촌. 아이들이 지훈을 보자마자 달려듭니다. 지훈은 아이들을 번갈아 들어 올리며 우리 조카들 오늘도 잘했나요? 삼촌이 맛있는 거 사다 줄게요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삼촌이 오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지훈은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자주 도와주는 좋은 삼촌이었습니다. 지훈 씨, 항상 고마워요. 형님 몸도 안 좋으신데. 소라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 모료 형수님,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형이 좀 나아지실 때까지 제가 더 도울게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며 아이들과 함께 장 보러 나갑니다. 카페를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김 사무장네는 참 화목해 보여요라고 수군거립니다. 형제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부러운 집안이야. 다른 주민이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저녁 무렵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장보기에서 돌아옵니다. 아이들은 삼촌이 사준 과자를 들고 신이 났습니다. 지훈은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돕고 아이들 숙제도 봐줍니다. 준비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너 때문에 많이 편해. 준호가 동생에게 말합니다. 형, 무슨 말씀이세요? 형수님이랑 애들 돌보는 게 당연하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와 지훈의 농담, 준호의 온화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소라는 이런 평화로운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는 소라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소라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길어지고 소라는 침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을 설칩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준호는 화장실을 오가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보, 정말 병원 한번 가봐야겠어. 소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을 꺼냅니다. 준호의 얼굴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야위러졌고 눈 아래 다크서클도 짙어졌습니다.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병원까지 갈 필요는. 준호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려고 애쓰지만 고통을 숨기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자꾸 화장실 가? 민준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8살 아이도 아빠의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죠. 아빠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 걱정하지 마. 준호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마음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 화면만 켰다 껐다를 반복합니다. 전립선염 증상, 소변 시 통증, 야간요 원인 같은 검색어를 입력해보지만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소라를 깨우지 않으려고 소리 없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새벽 2시, 또다시 화장실로 향하는 준호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다음 날 오전 카페에서 소라는 평상시처럼 단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남편의 아픈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소라야, 괜찮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 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요. 소라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그럼 빨리 병원 가봐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몸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래.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오전 10시가 되어도 준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업무차 카페에 들렀을 시간인데 말이죠. 소라는 시계를 보며 걱정됩니다. 엄마, 아빠 안 와? 서윤이가 색칠 공부를 하다 말고 묻습니다. 아빠는 일이 바빠서 늦는 거야. 걱정하지 마. 소라가 대답하며 아이를 달랩니다. 오후 1시경, 지훈이 평소보다 일찍 카페에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수, 형이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일을 좀 보고 왔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어머, 그런데 그래도 돼?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소라가 놀라며 묻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제가 형 일 많이 도와드렸거든. 형수, 내일도 형 대신 어획물 받아두고 서류 정리해 둘게. 지훈이 말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삼촌. 아이들이 지훈을 보자마자 달려듭니다.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우리 조카들, 오늘은 삼촌이 일찍 왔네. 지훈이 하준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웃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삼촌이 맛있는 간식 사올까? 뭐가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하준이가 손뼉을 치며 소리칩니다. 그래, 아이스크림 사자. 민준이랑 서윤이는 뭐가 좋을까? 지훈이 다른 아이들도 번갈아 안아주며 묻습니다. 삼촌, 저는 초콜릿이요. 민준이가 대답합니다. 나는 딸기 캔디. 서윤이도 끼어듭니다. 지훈은 아이들의 대답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삼촌이 다 사줄게. 그의 표정에는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드러났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소라가 말합니다. 시동생의 도움이 고맙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의존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소라는 준호가 거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평소라면 아이들과 놀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힘없이 앉아만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 소라가 다가가며 묻습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가 대답하지만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지훈이가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요즘 일을 제대로 못해서. 무슨 말이야. 몸이 안 좋으면 쉬어야지. 소라가 준호 옆에 앉으며 말합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지훈이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앉습니다. 아이들은 삼촌이 사다 준 간식을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민준아, 숙제했어? 지훈이 민준이에게 묻습니다. 아직이요.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민준이가 시무룩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삼촌이 도와줄까? 어떤 문제야? 지훈이 민준이 옆에 앉으며 숙제책을 들여다봅니다.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훈은 민준이뿐만 아니라 서윤이의 색칠 공부도 함께 봐주고 하준이와는 블록놀이를 해줍니다. 세 아이를 모두 아끼는 마음이 행동 하나하나에서 드러났습니다. 삼촌이 제일 좋아. 하준이가 지훈에게 매달리며 말합니다. 삼촌도 너희들이 제일 좋아. 지훈이 하준이를 안으며 대답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입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이들과 제대로 놀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밤이 되자 준호의 상태는 더욱 심해집니다. 1시간도 채 잠들지 못하고 계속 화장실을 오갑니다. 소라는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 가야겠어. 이상해. 소라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알았어. 내일 예약 잡아볼게. 준호가 마침내 항복하듯 대답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시내 병원에 예약을 잡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약 잡았어. 준호가 소라에게 말합니다. 다행이야.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소라가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매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아프니 자연스럽게 삼촌에게 더 의존하게 되었고 지훈도 그런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형수, 형이 나을 때까지 제가 계속 도울게. 걱정하지 마.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삼촌이 오는 시간만 기다립니다. 엄마, 삼촌 언제 와? 서윤이가 문 앞을 서성이며 묻습니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소라는 남편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위로받지만 화장실 앞에서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병원 진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준호는 시내 병원 비뇨기과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들이 몇 명 더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어색한 표정으로 잡지를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껐다 하며 긴장감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 그냥 염증 정도일 거야.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신을 달랩니다.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고통과 밤잠을 설치는 상황이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준호님, 15번 진료실로 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친절한 미소로 맞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준호는 지난 몇 주간의 증상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소변 시 느끼는 통증, 야간요, 점점 심해지는 불편함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증상만 봐서는 전립선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의사가 설명하며 검사 동의서를 건넵니다. 검사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소변 검사부터 시작해서 초음파, 그리고
혈액 검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준호는 1시간 넘게 병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올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오세요. 간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검사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답답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소라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준호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라도 함께 가고 싶다고 했지만 준호는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남자로서 체면 때문이기도 했고 혹시 안 좋은 결과가 나올까봐 가족을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진료실에서 의사는 검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준호 쪽으로 돌려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조금 있긴 하네요. 전립선염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수준은 아니에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꾸준히 드시면 좋아질 겁니다. 의사의 설명에 준호는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약만 먹으면 되나요? 네, 항염제와 항생제를 같이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술은 당분간 피하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줄이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며 말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의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다시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의사가 약간 주저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정자 수치를 함께 확인했는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네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정자수가 거의 측정되지 않았어요. 현재 전립선염 증상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선천적으로 무정자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준호는 순간 귀가 멍해집니다.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쉽게 말해서 정자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저 결혼했고 아이도 셋 있는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의사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가족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추가 정밀 검사도 가능합니다. 준호는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의사의 다른 설명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처방전을 받고 진료실을 나왔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로비의 의자에 주저앉은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소라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봅니다. 지난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속에서 민준이, 서윤이, 하준이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럼 우리 애들은 누구 아이지?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민준이의 똘망똘망한 눈, 서윤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 하준이의 보드라운 볼.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집니다. 준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원무과 직원들의 업무 소리,
모든 것이 멀게만 들렸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의사가 잘못 본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준호는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소라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병원 어때? 별일 없지? 빨리 와. 준호는 문자를 보고 또 한 번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집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소라와 아이들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사들고 집으로 향하는 길,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전립선염은 치료할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습니다. 지훈이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전립선염 치료부터 하자.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해보자. 준호는 마음을 다잡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의 눈빛은 전과 다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준호는 현관문을 열며 깊은 숨을 내쉽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블록을 쌓고 있었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다. 하준이가 제일 먼저 달려와 준호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응, 아빠 왔어. 준호가 하준이를 안아 올리며 대답하지만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준호는 재빨리 주머니에 손을 넣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소라가 부엌에서 나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전립선염이래. 약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해서 천만다행이야. 준호가 약봉지를 보여주며 대답합니다. 무정자증에 대한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 그럼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소라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준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지훈이 일어나서 다가옵니다. 형, 몸 괜찮아지셨어요? 걱정했는데. 응, 고마워. 내가 일도 많이 도와주고. 준호가 동생을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충격적인 진단 때문인지 아이들의 모든 행동이 예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빠, 왜 안 드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 응. 먹고 있어. 준호가 재빨리 숟가락을 들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는 의사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 약 언제부터 드세요? 지훈이 묻습니다. 내일부터 먹으면 돼. 준호가 대답하며 무심코 지훈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동생으로만 보였던 지훈인데 오늘은 왜 다르게 보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 준호는 소파에 앉아 그들을 지켜봅니다.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퍼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삼촌, 이거 어떻게 맞춰요? 서윤이가 퍼즐 조각을 들며 묻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 색깔이 비슷하지? 서윤이가 한번 해봐. 지훈이 서윤이 옆에 앉아서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지훈과 아이들 사이의 교감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진짜 아빠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준호는 자신을 타이릅니다. 하지만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준호는 사무실에 나갔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민들과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들었고 서류를 정리하다가도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사무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사무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아, 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준호가 대답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간 준호는 소라가 카페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카페 한쪽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하준이가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우리 하준아, 잘 놀고 있었구나. 준호가 하준이를 안아 올리며 말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준이의 눈매, 코 모양, 심지어 웃는 표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관찰하게 됩니다. 소라가 카페에서 나와 다가옵니다. 여보, 점심 먹으러 왔어? 오늘은 일찍 오네. 응, 몸이 좀 이상해서 일찍 나왔어. 준호가 대답합니다. 그럼 집에서 쉬어. 약 먹고 푹 쉬어야 해. 소라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오후 2시경 지훈이 서류를 들고 집에 나타납니다. 형, 오늘 일찍 오셨네요? 몸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이상해서. 준호가 대답하며 지훈을 바라봅니다. 지훈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몇 가지 특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특별히 의식하지 않았던 눈의 모양, 코의 라인들이 오늘은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형수, 오늘 일 제가 마저 처리해 둘게요. 지훈이 소라에게 말합니다. 고마워.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소라가 대답하며 카페로 돌아갑니다.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침실에서 쉬고 있었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삼촌, 이거 봐요. 민준이의 신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와, 민준이가 정말 잘했네. 삼촌하고 똑같이 했어. 지훈의 대답이 들립니다. 준호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삼촌하고 똑같이 했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릴까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지훈과 민준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동작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준이가 물을 마시는 방식, 웃을 때의 표정이 지훈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삼촌, 사람들이 저랑 닮았다고 그러던데요. 민준이가 무심코 말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크게 뜁니다.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냥 가족이라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얼버무립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민준이와 지훈이 닮았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무정자증이라는 것. 이 두 사실이 머릿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민준아,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카페 할머니들이요. 삼촌 닮았다고 귀엽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합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민준이와 지훈이 닮았다고 한다는 사실이 더 이상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되니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무정자증이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건데, 그럼 새 아이는 어떻게 태어난 걸까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민준이와 지훈의 닮은 모습,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준호는 마음을 굳힙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답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검색해 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은 아직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서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형, 들어오셨어요? 산책 다녀오셨나 봐요. 지훈이 인사합니다. 응. 준호가 간단히 대답하며 지훈과 서윤이를 바라봅니다. 서윤이가 지훈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을 재운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 방으로 들어갑니다. 잠든 아이들의 베개에서 머리카락을 몇 올씩 조심스럽게 채취합니다. 죄책감이 들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도 준비해서 작은 봉투에 따로 담아둡니다. 내일 시내에 나가서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 준호. 소라는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준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훈과 아이들이 닮았다는 말이 나올까요?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준호는 잠깐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서류를 보면서도 자꾸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이면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가? 준호는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의학 사이트마다 비슷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정자증인 경우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 준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집으로 돌아간 준호는 소라가 카페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은 카페 한쪽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준호를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민준아, 잘 놀고 있었구나. 준호가 민준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일까?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아빠,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민준이가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준호가 대답하며 민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라가 카페에서 나와 다가옵니다. 여보, 점심 먹으러 왔어? 오늘도 얼굴이 안 좋네. 응, 약 먹고 있는데도 아직 완전히 안 나은 것 같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지만 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거의 매일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죠. 형, 몸은 좀 어때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어. 준호가 대답하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인지 지훈을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그럼 대체 누가? 지훈은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제도 봐주고 함께 놀아주기도 했죠. 아이들은 삼촌이 오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삼촌, 이거 어려워요. 서윤이가 그림 그리기를 하다가 지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디 보자. 아, 이렇게 하면 돼. 지훈이 서윤이 옆에 앉아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지훈과 아이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마치 진짜 아빠와 아이들 같아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준호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딴 생각에 빠져 있었죠. 여보, 정말 괜찮아? 요즘 너무 조용해.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준호가 대답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아빠도 삼촌처럼 재미있게 놀아줘. 하준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준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지훈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단순히 지훈이 더 잘 놀아줘서일까? 밤이 되어서도 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빠져 있었죠. 무정자증 진단과 아이들의 존재, 이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혼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의문이 들었고 소라와 대화할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호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겠다. 준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스마트폰으로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해 검색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검사를 받는 게 맞나? 준호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의문을 안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했습니다. 아침에 빗질을 해줄 때 빗에 남은 머리카락을 모았죠. 자신의 머리카락도 준비했습니다. 시내 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검체를 제출하니 일주일 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준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의문이 해결될 테니까요.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준호는 평상시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이들과 놀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소라와 대화할 때도 어색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소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몸이 아직 완전히 안 나아서 그래. 준호가 대답했지만 소라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시겠습니까?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준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준호는 진료실에서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명의 아이 모두 김준호님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그럼 정말 제 아이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유전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병원을 나와서도 한참을 차 안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민준이, 서윤이, 하준이 모두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 아이지? 준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제 진짜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어도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와서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소리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훈이 하준이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윤이는 양쪽에 앉아서 함께 듣고 있었죠. 아빠 왔어. 아이들이 일제히 소리쳤지만 준호는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일찍 오셨네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준호가 간단히 대답하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과 아이들을 바라보는데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소라가 카페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왜 이래? 좀 이상해서 일찍 들어왔어.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소라는 계속 준호를 신경 썼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지훈도 형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형, 병원에 다시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약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충분히 갔어. 준호의 대답이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앉은 준호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도, 소라와 지훈이 나누는 대화도 모두 멀게 들렸습니다. 아빠, 왜 안 드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그래.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이 평소처럼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했지만 준호는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다른 곳을 바라보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죠. 여보,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소라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 준호가 대답하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소라가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오늘 정말 이상해. 소라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소라야.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소라는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얘기? 준호는 서랍에서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숨겨두었던 서류였습니다. 이게 뭐야? 소라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읽어봐.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도 알겠지. 애들이 내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야.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라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무정자증이라고 했어.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새 아이가 있잖아. 이상하지 않아? 소라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누구야? 누구 아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준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9년 동안 나는 뭐였어? 소라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나 바보 등신 만들지 말고 얼른 말해. 준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당신은 그때 알려고 했어?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뭐가?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가 왜 안 생기는지,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당신은 병원에 가보려고 했어? 소라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병원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매일 나한테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소라의 감정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이 얘기, 임신 얘기만 하셨어. 그래도 그게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소라가 끊었습니다. 그래도 뭐, 당신은 그때 어디 있었는데?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 때문이라고 하면서 허구한 날 집에 안 들어왔잖아. 준호는 소라의 변화에 당황했습니다. 나 혼자서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어.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도 예쁨 받고 싶어서 병원의 한약의 부적까지 어머니가 하라는 거 군말 없이 다 했어. 소라는 이제 완전히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나 임신 안 되는 몸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시더라. 그때 당신은 어디 있었냐고. 소라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준호가 힘겹게 답했습니다. 그래, 지훈이 아들이야. 소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나를 위로해줬어. 형수님 잘못이 아니라고. 형이 너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위로일 뿐이었어. 하지만 너무 외로웠고 시어머니 압박도 견딜 수 없었고 나도 너무 힘들었어. 준호는 소라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라가 고개를 떨구며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라는 더욱 작아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윤이도? 또다시 고개를 끄덕이는 소라를 보며 준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준이까지? 준호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아이 모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니. 9년 동안 아빠라고 불렀던 아이들이 사실은 동생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내 동생이야? 준호가 허탈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깊은 배신감과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돌이킬 수 있다면. 소라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9년 동안 자신이 키워온 아이들이 사실은 동생의 아이였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 서윤이, 하준이. 이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방 안에 무겁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와 소라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각자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침실에서 밤을 보냈고 준호는 거실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소라가 울면서 했던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이 얘기만 하셨다고. 준호는 그때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 초기 자신은 정말 바다일로 바빴습니다. 양식장 관련 일들이 많아서 일주일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죠. 그동안 소라가 혼자서 시어머니의 압박을 견뎌야 했다는 것을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새벽 5시 준호는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 방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새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불을 발로 차고 자고 있었고 서윤이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으며 하준이는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준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진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전 7시 준호는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무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부사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어.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혼 초기 자신이 너무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가 겪는 어려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준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신경 썼다면, 소라가 그렇게 외롭지 않았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물론 소라와 지훈이 한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경 준호는 시내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아내의 불륜 사실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선 이혼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니까요. 하지만 아이들 문제가 복잡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준호가 가장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양육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아버지 역할을 해왔으니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법적인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문제가 더 컸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급한 결정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 말이죠.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적 절차보다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훈이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럽게 놀아주고 있었죠. 준호를 본 지훈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지훈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알고 나니 지훈을 보는 것도 복잡했습니다. 아빠, 하준이가 달려와서 준호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그래, 하준아. 준호가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누구의 아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사랑스러웠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소라는 눈이 부어서 제대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지우는 계속 눈치를 봤습니다. 아빠, 왜 어제 엄마가 울었어요? 민준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와 소라는 동시에 당황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민감한 민준이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랬어.
걱정하지 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지훈을 밖으로 불렀습니다. 해안가로 나가서 둘만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동생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 그때 소라가 힘들어하는 걸 제대로 보지 못했어. 지훈은 형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만 책망할 줄 알았는데 형이 자책하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에요, 형.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형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처음엔 정말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훈이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뭐? 준호가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수님을 다른 마음으로 보게 됐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책감과 함께 동생에 대한 분노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일이야? 너는 내 동생이었잖아. 준호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소라가 힘들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부족했다고 해도, 그게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이유가 되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궜습니다. 내가 내 동생이 아니었다면 그냥 때려버렸을 거야. 준호가 주먹을 쥐었다가 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도 없어. 왜냐하면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야.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를 완전히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서할 수도 없어.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 저도 그만해. 준호가 지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한참의 침묵 후 준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야? 형이 결정해 주세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아이들 때문에 결정해야 해?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형이 아빠고 갑자기 진실을 알면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말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지금 와서 아이들 걱정이야? 그럼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 계속 사과했습니다. 일단 마을에서 나가. 당분간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지훈은 다음 날 조용히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일 때문에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삼촌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진짜 이유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며칠 동안 혼자 있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 소라에 대한 실망,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평상시처럼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고 소라는 날이 갈수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소라가 어느 날 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맞나 싶어. 당신한테도 못할 짓이고. 뭔 소리야?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눈치챌 것 같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차라리 내가 어디 가서. 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 간다고?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엄마가 어디가? 아이들한테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해. 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아이들은 잘못이 없잖아. 그리고 준호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 없으면 안 돼. 그 무렵 지우는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거든요. 부산에 있는 친구로부터 온 사업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하루 전날 저녁, 지훈이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형,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바닷가로 나가자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해안가로 걸어갔습니다. 형, 내가 내일 부산으로 떠날 거야.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산? 준호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갑자기 친구가 사업을 같이 하자고 해서 이미 결정했어.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냐? 준호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지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호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어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으니까요. 부산에서 뭐 할 건데?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을 할 거야. 여기서 배운 게 있으니까.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혼자 가냐? 응. 준호는 또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삼촌이 새로운 일 때문에 멀리 간다고 하려고. 지훈이 말했습니다. 형? 왜? 정말 미안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그래도 잘 살아라. 거기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은 당분간은 하지 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몸 조심하고.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동생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그 짧은 말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형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형도 잘 지내. 언젠간 우리 연락하고 지낼 수 있겠지? 준호는 동생의 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훈이 떠나기 전날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촌, 정말 멀리 가요? 민준이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응, 삼촌이 새로운 일을 해야 해서 멀리 가야 해. 하지만 너희들 잊지 않을 거야. 지훈이 아이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언제 다시 와요?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오래 걸릴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이 잘 크고 있는지 항상 궁금할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준이는 지훈에게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건넸습니다. 삼촌, 이거 가져가세요. 외로우면 이걸 보세요. 지훈은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하준아. 지금처럼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 지훈이 떠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삼촌을 그리워했지만 점차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준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냈고, 소라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해양환경 관련 단체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더 넓은 무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당신 혼자 가는 거야? 소라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가족이 같이 가는 거지.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소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데 같이 가야지. 그리고 준호가 잠시 멈췄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사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새 집은 어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아빠가 그곳에서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할 거야.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우와, 멋져요. 서윤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사 당일 트럭에 짐을 실으면서 준호는 이 작은 해안 마을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소중한 추억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소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 준호가 생각해 봤습니다. 모르겠다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확실해. 여전히 아이들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 새로운 도시에서 새 집에 정착한 후 어느 일요일 오후에 가족들이 해변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이거 예뻐요. 서윤이가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예쁘네. 아빠가 소중히 간직할게. 준호가 조개 껍데기를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준이도 작은 돌멩이를 주어서 준호에게 주었습니다. 아빠 선물이에요. 고마워, 하준아. 준호가 하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준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행복해요. 응. 나도 민준이 덕분에 너무 행복해. 준호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준호는 아이들과 소라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해변을 걸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장 아픈 시간들이 그를 더 깊이 있는 아버지로 만들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파도 소리 좋아요. 하준이가 준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준이가 좋으면 아빠도 좋아. 준호가 대답하며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